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최백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다음 달이면 꼭 2년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직도 수출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는 뭐 나름대로 화해 제스처를 좀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이제 2년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할 필요도 있지만요. 네. 지금 최근 이제 일본의 도쿄 올림픽이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그 청취자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어서. 올림픽하고 수출 규제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예, 이게 네. 다 맞물려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베 정권은요, 잃어버린 20년의 결과로 이 등장을 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1년도부터 일본의 자산시장이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장기 불황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즉 뭐냐면 91년도의 GDP하고 2012년, 11년, 12년 GDP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더 낮아요.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그러니까는 사실상 경제가 멈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네. 잃어버린 20년을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경제가 그렇게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2011년도에 후쿠시마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일본 사회가 그 당시에 2012년도에 굉장히 우울했었습니다. 분위기가요. 경제도 안 좋고 그다음에 원자로 사태도 터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이제 그러니까 좀 자민당 내에서도 좀 극우적인 색채가 강한 아베가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2012년 총선에서 연말에 네. 이제 이겨가지고 다시 복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잃어버린 20년, 그러니까 2009년도에 민주당 정권이 들었었는데 민주당 정권이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추락하는 것에서 굉장히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아베가 내세운 정책들이 그러니까는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다시 복귀를 하게 된 건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잃어버린 20년에 그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사생활로까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아베노믹스가 그러니까는 사실은 저는 이제 무슨 얘기 어떻게 비유하냐면 잘못 낀 첫 단추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네. 우리가 왜죠? 이제 흔히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고서는 그걸 잘못 낀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 다음 단추를 끼다 보면 다 어긋나가지고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다시 다 풀르고 다시 끼는 경우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아베노믹스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대규모로 돈을 찍어내겠다 이겁니다. 대규모로 돈을 찍어내게 되면은 일본의 돈 가치가 떨어질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돈의 가치가요. 아베가 집권하기 전에 1달러당 한 80엔 정도 됐었습니다. 네, 80엔이요. 네. 예. 근데 지금은 110엔 정도까지 일본의 엔화 가치가 그만큼 많이 떨어진 거죠. 30엔 정도요. 네. 30엔 떨어졌는데 정도라면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30%도 넘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수출을 그러니까 많이 늘어날 거라 이거예요. 네.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들이 돈을 그만큼 많이 벌겠죠. 가격 경쟁력에서 이기니까 수출은 늘어나고 기업들은 그렇죠. 돈을 벌겠죠. 네. 예. 그러면 일본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면은 그 번 돈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고용도 증가시킬 거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만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 임금도 증가할 거고요. 네. 임금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소비도 증가할 게 아니냐 이거죠. 이거 낙수 효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께서 소비가, 낙수 효과는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낙수 효과 논리는 사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사실 많이 우리가 주장하는 네. 논리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그런 주장을 많이 쓰고서 일본의 자민당도 사실 낙수 효과를 지지하는 정권이다 보니까는 네. 그런 정책을 섰는데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세금도 많이 걷어들일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채무도 일본이 국가 채무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그것도 줄일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 얘기가 일반 국민이 들을 때면은 경제학을 잘 모르시는 분이 들을 때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네, 뭐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 그럴 듯해요. 돈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조금 낮추더라도 수출이 늘어나면 기업들이 살고 그러면 고용 시장도 좋아질 거고 그럼 나라가 살고 빚도 갚고 말은 되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논리가 가능하다면요.
모든 나라가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이 쉽게 얘기해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그렇게 되네요. 예.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중앙은행에서 돈 찍어가지고 경제를 살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들어보질 못했죠. 네. 예.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논리가 이게 안 맞는 얘기냐면요. 이 논리는 기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하나의 그 마약성 처방이었었던 겁니다. 이 아베노믹스가요. 단기간에 잠깐 좋아 보이는 것 같은 마약성 그렇죠. 처방이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래서 일본이 자동차를 한 대당 그러니까 미국에다 4만 달러에 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그런데 1달러당 만약에 80엔이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한 대를 팔을 때 일본 돈으로 80엔 곱하기 4만 해가지고 320만 엔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1달러당 100엔이 됐어요. 그러면 한 대를 4만 달러에 팔을 때 400만 엔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본 기업은 80만 엔을 앉아서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환율이 변함으로써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동차가 한 대가 팔리던 게 그러니까는 한 대가 수출되던 게 두 대, 세 대로 이렇게 증가하면 좋은데 자동차 수출 물량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4만 달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출 물량이 안 증가하니까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없으니까 설비 투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투자를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고용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일본의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엔화 기준으로는 수출액이 증가를 해요. 아까 네. 32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수출액이 80만 원이 증가한 거잖아요. 수출액이요. 네. 달러로는 4만 달러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는 소득과 수출액이 안 증가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마약성 어떻든 우리가 이제 중환자가 이제니까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진통제를 놔줘가지고 일단 견디게 하는 이런 게 근본적인 처방책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러니까는 지속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마약성 처방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에 생산과 소비가 하나도 안 증가합니다. 네. 변화가 없어요. 노동자들 임금은 평균적으로 오히려 감소하고요. 네. 평균적으로요. 오르는 게 아니라 감소하고. 네. 예, 감소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잘못 낀 첫 번째 단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2013년도에요. 일본은행이 돈을 얼마 찍어냈냐면요. 한 66조엔을 찍어냈습니다. 네. 이게 많은 건가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엔이 한 10원 정도 되기 때문에요. 네. 여기다 10원 곱하게 되면 660조. 660조를 찍어냈다는 얘기예요. 네네. 우리나라 1년에 GDP가 한 2천조가 좀 안 됩니다. 네. 근데 그거에 한 3분의 1 이상을 그러니까 찍어낸 거예요. 네. 그런데 소득은 얼마가 증가했냐? 15조 엔뿐이 안 증가했습니다. 66조를 찍었는데 15조 엔이 늘었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66조 엔을 찍어가지고 국민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 소득이 66조 엔이 증가하는 건데 그것보다도 4분의 1이 안 되게 하니까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돈을 찍어가지고 은행한테 공급할 때 은행에 들어온 돈이 모든 국민이 이용을 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 돈을 은행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한 거예요. 네. 근데 돈이 안 돈 거지요. 실물 경제는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상황이 계속 돈 찍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2018년이 되게 되면요. 31조 엔을 찍어냅니다. 네. 그런데 소득은 2조 7천억 엔이 감소를 해요. 오히려 감소해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베노미스가 그러니까는 더 이상 그러니까 돈 찍어내서도 소득이 안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나마 66조엔을 찍어냈을 땐 15조 그래도 늘긴 했는데 날이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물론 찍어내는 돈은 줄어들었지만 소득은 확 더 주는 거군요. 예. 그래서 2018년도 상황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일본 정부가 당황을 하게 합니다. 네. 안 그러겠습니까요? 이 아베노믹스에다가 승부를 걸고 해왔는데 국민들을 2017년까지는 그럼 조금 늘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줄어들어 왔어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 15조 한 3천억 엔 나왔다가 네. 그 2016년도에 한 5조 7천억 엔까지 줄어들었다가 네. 2018년도 마이너스까지 이게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당혹스러울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수사는 이걸 마지막 수사로 동원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요? 우리 2018년 10월 30일 날에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본에 의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네. 2018년 그게 10월 30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네. 그거 판결 나고 나서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다가 그거 다시 이 원상복귀 시키라. 네. 이렇게 압력을 놓았었죠. 네. 하다가 근데 우리 정부가 대법원에다가 이걸 개입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판결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질질 끌다가 아베 정부가 그 다음에 7월 달에 경제 도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강제노역 손해배상 판결 이게 보복 때문이다. 이런 그때도 저희가 수출 규제 방침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것 때문일 것이다라고 했지만 일본의 경제 얘기와 예. 노역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이건 또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일본 입장 속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이 기업들이 일단은 이게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거, 일본 기업들은 피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러니까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러니까는 이 대법원과 당시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법원에 개입을 해가지고 했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막 드러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가 이걸로 내 가지고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좋게 생각하면은 네. 그래서 이것을 개입을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잠깐만 지연시키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사법부 독립 때문에 이거를 그냥 놔뒀던 거죠. 그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판결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전쟁 범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 손해배상은 그러니까는 취호가 만료가 안 됐다 해가지고 한일 회담 때 한일 수교 때 그러니까는 하여튼 무슨 국가 간의 저가만 보상이 끝난 거고 개인들 간의 이런 대상은 그러니까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다 해가지고 이게 판결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요? 그랬던 거죠. 최근에 이게 뒤집히긴 했지만 2018년 그렇죠. 당시에는 그랬죠. 네. 예, 최근에도 그러니까 일부 판결에서는 다시 또 그러니까 이것을 또 뒤집는 얘기가 또 나왔죠.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면서 일본은 자기들이 한국에 대해서 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힘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한일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불만을 계속 표현을 해왔었습니다. 네. 이 판결 나오고 난 이후에요. 네.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를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경제 이제 수출 규제로 이제 그 뒤통수를 이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맞은 거잖아요. 7월 2일 날에 그러니까요. 네네. 그 다음에. 네, 2019년에 그렇죠. 바로 그랬죠. 예.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6개월이 터졌던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이후에 2년이 흐르는 겁니다, 지금요. 네. 근데 2년 동안의 경제 성적표를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일본이 철저하게 자해행위로 이게 판명이 났어요. 자해행위. 예. 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일본이 더 타격을 입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외신에서는 블룸버그 통신 같은 데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본이 foolish 트레이드 워를 벌이고 있다. 네. 멍청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네.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일본의 수출액이 그러니까는 이 감소세로 전환된다. 그러면서 일본은 수출이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경제예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 행진을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2019년 우리나라 경제 침략하고 난 네. 이후부터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코로나 재난 사태 이전부터 마이너스 행진이 시작했었어요. 아, 일본은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소재 부품 산업만 그러니까는 그 일본 기업들이 타격을 본 게 아니라 일본 경제 전체에 그러니까 이것이 부담으로 이제 작용을 한 거예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재난 상황인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일본 은행이 찍어낸 돈은요 142조 엔입니다. 142조 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400 그러니까 한 1,410조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소득은 뭐냐면 12조 엔이 줄어들었어요. 142조나 찍었는데 소득은 예. 오히려 줄었어요. 네. 12조 엔이요. 네. 그러니까 그 2018년 줄어든 것보다 더 줄어든 거죠. 그렇죠. 더 많이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베노미스가 사실상 파산이 된 거예요. 네. 돈을 찍어내도 소득이 안 증가하는 오히려 후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교수님께서 일본은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는데 일본 수출 규제 2년
땡큐 아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이 수출이 규제를 해서 2년이 지나서 일본 수출이 안 좋아졌는데 땡큐라고 말을 한 건 우리 경제에는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볼 걸로 예상했던 소재 부품 산업을 보게 되면요. 소재 부품 산업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 일본이 수출을 안 함으로써 우리가 타격을 보기보다는 우리는 되게 그걸 자립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제 그러니까 옮김으로써 그러니까 소재 부품 수입액이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그러니까 2018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한 137억 달러 정도 됐었어요. 네. 근데 2020년 지난해는 114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7.7%였는데 6.8% 줄어들었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한국 수출 규제 처음 딱 막혔을 때 일본의 의존도가 일본에서의 강점인 소재 부품 90% 의존하던 것들이 막히니까 총수들이 일본까지 가면서 문제 해결 위해서 움직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쪽에 출구를 마련한 기회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창기에는 우리가 좀 이제 그러니까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저는 산업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라서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네. 선진국가의 산업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다 하게 되면요, 자동차에 필요로 하는 부품 소재도 있고 자동차를 완성차로 만드는 이런 제조 기술도 필요하고 네. 전체 과정이 있잖아요. 네. 많은 복잡한 과정이. 네. 선진국은 그걸 처음부터 끝에까지 다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모두 다. 그게 선진국이에요. 네. 그래서 선진국은 뭐냐면 산업에 있어서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후진 국가들은 그 중에 일부만을 되게 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경제를 이렇게 성장시켰죠. 그건 일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우리가 소재 부품을 많이 일본산을 의존을 해오다 보니까는 네. 우리는 그것을 자립화를 이제 기업들이 그게 편하다 보니까 거기다 의존해 왔는데 네.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에서 만드는 상품은 미국이나 유럽에도 있다는 거예요. 네. 단지 일본 부품 소재를 미국이나 유럽의 부품 소재로 바꾸면서 공정이 좀 달라지고 그럴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는 단기적으로는 불편하죠. 많이 네. 이렇게 써왔던 부품을 바꾸려니까요. 네, 변화하는 건 어쨌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네. 시간이 가면서 그러니까는 그거는 극복이 된다. 대체가 가능하다.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일본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 수밖에 없다. 얘기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일본의 소재 부품 산업들이 타격을 보면서 한국에 진출해가지고 한국에다 공장 증설하고 해가지고 한국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네.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대한상공회의소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들 이제 그 단체지요, 협회지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네. 피해를 받느냐 이걸 봤는데 85% 정도가 피해가 전혀 없었다. 있었다는 기업이 한 16% 나왔는데 일본 수출 규제 피해가 없었다는 응답이 그렇게 높았다고요? 예. 네. 이건 대한상공회의소 보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했는데 한 16% 있었다는 기업들도 초기에 잠깐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다 이게 결국은 다 적응이 됐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대일 경제 의존도를 줄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품 소재 산업을 그러니까 소무장 산업을 육성하는 하나의 기회가 돼버렸죠. 네. 정부하고 산업계가 이제 그러니까 힘을 모아가지고 소무장 산업을 이번 기회에 육성을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땡큐라고 표현했던 것도 일본에 대해서 만성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인데 그게 되게 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생기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존도를 줄여가게 되면 대일 무역 적자도 줄여갈 수가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자립 구조를 경제 구조의 자립성을 높이는 거니까는 네. 그런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제가 땡큐라고 표현했던 거죠. 사실 역설적으로요.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그냥 편안함, 예. 계속하는 게 편안하니까 변화를 시도하지 그렇죠. 않고 계속 일본에 의존을 했을 텐데 일본이 처음에 수출 규제를 딱 하니 처음에는 당황했을지 몰라도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거고 일본은 자만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경제로 빠진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 아베노믹스의 상징적인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아베가 집권하고 나서 일본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주식까지 그러니까 사들여가지고 주가까지 부양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중앙은행은 주식을 매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전통적인 경제학 체계는요. 네. 왜 그러냐면은 주식은 이게 손실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러니까 확정적인 이자 수익이 생기는 거지만은 손실은 안 보는 거지만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은 네. 주식은 손실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품은 중앙은행은 다루지 않게 돼 있어요. 원래가요. 아, 네. 그런데 이걸 매입을 해가지고 주가를 쫙 부양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잠깐 증대한 거예요. 일본 은행이 ETF 상품의 최대 그러니까 매입자로 이게 부상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간 시장에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일본 은행이 올해 초부터 매입 규모를 축소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중단해버리게 되면 충격이 올까봐 네. 축소를 시켰는데 지난해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올해 2월 16일 날 정점을 찍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얼마가 떨어졌냐면은 한 마이너스 5% 정도가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럼 엄청난 수치잖아요.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지난해보다 매입 규모를 지난해에 비해서 한 13% 수준으로 줄였어요. 네. 줄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같은 기간에 코스피는 그러니까 한 3.3%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되게 같은 기간에 올랐는데 주요 선진 국가들이 일본만 이렇게 폭락한 이유가 일본 은행이 그러니까는 이걸 돈 찍어가지고 억지로 인위적으로 주식을 부양을 한 결과가 이 후유증이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아베노미스를 지속을 하기가 힘든 지금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새로운 자꾸만 정치적인 돌파구가 뭐냐면은 혐한 감정에 의존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냐면은 이 일본 동경 올림픽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국민들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0대는 굉장히 체념의 문화가 이렇게 확산된 상황이지만은 이 코로나 재난 이후에 전체 국민으로 이렇게 확산돼가는 이런 조짐이 있어요. 네. 체념 분위기가. 그러니까 일본이 64년도 동경 올림픽 때 그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일본의 경제는 막 일본식 표현으로 우길승천할 때였었는데 네. 그때 이제 두 자릿수로 막 성장하고 했는데 그때의 분위기를 다시 재현시켜보자. 이런 이제 취지로 정치인들이 이거 도쿄올림픽을 이번 추진하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도쿄올림픽이 오히려 그러니까는 부흥은커녕 굉장히 짐이 되고 있죠. 짐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이걸 철회할 수 없어요, 지금요. 네. 왜냐면 IOC하고 계약상 이게 철회하려면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상황 아닌 이상에는 IOC가 동의 안 해주면 이거 철회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확진자 숫자가 뭐 검사를 안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확진자 수가 좀 진정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는 유관중으로 이제 경기 방식을 바꾸는데 관중 수도 그러니까 최대 2만 명까지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기겁을 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지금 그러니까 이 백신 접종이 확산돼 가면서 좀 진정 국면에 가던 것이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요. 네.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WHO에서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이 진앙지가 될 수 있다. 그 얘기 결국 뭐냐면은 거기 선수랑 관계자들 포함해서 한 9만 명 이상이 그러니까 일본에 입국을 할 텐데 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관중이 그러니까 수만 명이니까 거기서 그 경기를 관람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속도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3배 이상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이게 이제 급속도로 만약에 확산시키게 돼가지고 그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까지 만약에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전 세계에 그러니까 확산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과거에 64년도에는 그러니까는 모든 일본의 전체 사회가 으쌰으쌰 하면서 올림픽을 막 반기면서 했는데 지금은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이제 지금 이게 대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경제는 어려워지니 일본에서는 올림픽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이번에 유관중으로 하는 이유도 관중 유치를 안 하게 되면은 그 표값을 그 표를 구입한 사람한테 다 표값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한 9천억 원 정도 좀 넘는데 네. 그 돈 아끼려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된 상황 속에서 관광이 이게 되겠습니까? 외국인들을 이걸 입국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괜히 이게 진앙지가 돼가지고 국제사회에 오히려 그러니까는 일본이 소위 말해서 민폐 국가로 잘못하면은
이렇게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이걸 계기로 해서 확산이 굉장히 만약에 된다면은요.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일본은 그러니까는 국제사회 속에서 눈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도 보게 되면 한국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파트너로 그러니까 많은 정상회담을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는 게 일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별로 필요성을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국가들이요. 네. 근데 거기다가 그냥 부담까지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에 대한 국가 이미지는 굉장히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저는 뭐냐면 세 번째 잘못된 단추로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네. 첫 번째 그러니까 잘못된 단추인 아베노믹스를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을 쓰다 보니까는 네. 두 번째 단추로 그러니까는 한국을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경제 도발을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네. 그게 자해행위가 돼버렸고 네. 세 번째는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는 도쿄올림픽을 유치했는데 여기에 코로나 재난이 이게 터지면서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지금 연쇄고리로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못 낀 첫 단추에 저는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아베노믹스 정책과 또 화이트리스트 제외, 도쿄올림픽 다 각각 다른 분야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지금 일본의 경제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 일단 뭐 도쿄올림픽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계속 강행이 될 걸로 보이니까요. 일본은 이거 포기할 수가 없죠. 네. 포기했다가는 지금 내년 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는데 네. 포기하게 되면 일본의 그 위신이 뭐가 되겠습니까?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완전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네.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오늘은 이게 지금 국가적인 축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돼버리는 전락해버린 이런 상황에 내몰렸다는 얘기죠. 네. 오늘 이렇게 일본 지난 2년간 수출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베노믹스부터 최근 올림픽까지 쫙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길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